오늘의 사연은 북한의 특수부대 참모장이신 아버지를 설득해 탈북한 류나 씨의 사연입니다. 유나 씨는 북한에서 잘 살기로 유명한 특권층이었지만 뒤늦게 알게 된 북한의 진짜 현실을 알아버리고 이런 지옥이 따로 없다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노예와 권력자만 존재한다며 그런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치를 떨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유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유나입니다. 북한 특수부대 참모장이신 아버지 리혁준의 딸로 태어나 엘리트 가문의 혜택을 누리며 자랐어요. 평양 중심가의 넓은 아파트, 풍족한 식탁, 그리고 주변의 부러운 시선들. 이 모든 것이 제겐 당연한 일상이었죠.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했고 그 덕에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도 자연스럽게 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왜곡된 현실인지를.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엄격하면서도 부하들을 아끼는 존경받는 지휘관이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항상 위험 있고 근엄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보이는 따뜻한 미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북한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녔고 제 애인 최동주도 북한 군대에 입대한 상이라 북한의 군대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동주가 입대하던 날 저희는 평양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꼭 돌아와 라고 말했죠. 동주는 씩씩한 척 웃으며 걱정 마, 금방 돌아올게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바뀌게 될지. 어느 혹한의 겨울, 특수부대가 극한의 월동 훈련에 돌입했어요.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이번 훈련이 중요하다. 며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셨죠. 저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훈련 중에 아버지께서 충분한 방한 장비도 없이 떨고 있는 어린 병사 철수를 발견하셨습니다. 상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장갑조차 보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완전 얼어버린 얼굴, 덜덜 떨리는 손. 철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고민에 빠지셨어요. 규율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하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대요. 결국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장갑을 철수에게 건네셨습니다. 철수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부하를 위해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동시에 왜 우리 군인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더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추위는 사그러들 기세가 없었고 장갑을 부하에게 내줬던 아버지의 왼손은 심각한 동상에 걸리고 말았어요. 고통을 참으며 임무를 마치셨지만 결국 11호 군병원으로 후송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저는 아버지의 부재로 너무나 불안했고 그때 처음으로 군대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병원에 문병 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위험 있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의 왼손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 체제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말 이게 최선의 삶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왼손은 절단됐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신론 국가였지만 그때는 누구라도 아버지를 구해주길 바랐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혁준 동지의 왼손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아무도 아버지를 제때 치료해주지 않았을까?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상부에서는 쓸모없는 자는 필요 없다 며 아버지를 좌천시켰어요. 그들의 냉정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죠. 더 큰 비극은 아버지가 장갑을 양보했던 철수마저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철수를 이해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랐죠. 탈북이라니 그건 반역행위였는데? 상부는 이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리며 그를 반동분자로 낙인 찍었어요. 리혁주는 군대 기강을 무너뜨리고 부하의 탈북을 방조했다. 능거짓 누명을 씌웠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저는 처음으로 우리 체제의 의문을 품게 됐어요. 아버지의 희생과 충성심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죠.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좌천 후에도 여전히 체제를 믿으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조국을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굳건한 신념이 존경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신념이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급격히 변했어요. 엘리트 가문의 혜택은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 동정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교수님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리던 수군거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게 된 거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흐느끼며 울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죠. 언젠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거짓인지를,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저를 얼마나 큰 혼란에 빠뜨릴지를. 그때 저는 그저 열심히 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죠. 아버지가 좌천된 후 우리 가족의 지위도 함께 하락했어요. 다행인 건 대학 입학이 취소가 되었다거나 하진 않은 거예요. 저는 가까스로 대학 학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부심 넘쳤던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예전에는 당당하게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고통의 행군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여정이 방문해서 모범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해 단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의 주름을 꼼꼼히 펴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혹시라도 김여정 동지를 가까이서 뵐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보이부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죠. 행사가 시작되고 김여정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모두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녀의 모습은 정말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우아한 걸음걸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그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될 줄은요. 김여정의 연설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연히 김여정의 사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죠.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새로 김여정의 모습이 보였어요. 김여정은 수행원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자세히 보았어요. 가방에는 샤넬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나만 드라마를 볼 때 몇 번 껴서 봤는데 분명 그때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았어요. 샤넬이 엄청 비싼 외국 브랜드라고 했는데 김여정이 그걸 들고 있다니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광택나는 가죽에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 가방의 값어치는 아마도 우리 가족의 몇 달치 식량과 맞먹겠죠. 그리고 그녀는 값비싼 화장품으로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화장을 고치기 위해 꺼내놓은 화장품들은 놀랍게도 모두 남조선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와 오휘의 제품이 늘어서 있었는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우리 같은 일반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사치품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도자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주민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 걸까?
게다가 왜 하필 우리가 적대국이라 부르는 남한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광경을 본 후 저는 어떻게 화장실을 다녀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행사장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리설주의 충성 교육 특강이 열렸어요.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경건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리설주가 등장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리설주는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을 강조하며 국가를 위해 김정은 장군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밤낮 없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가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와 제가 보고 경험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특강이 끝나갈 무렵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리 준비된 듯한 찬양의 말들을 늘어놓았죠.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리설주의 눈이 저에게 향했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령님 가족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주민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이 질문에 강당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리설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문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냈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죠. 리설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수령님 가정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수령님은 인민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어요. 그것은 분노? 아니면 당혹감?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눈빛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 당위원회에 소환됐어요.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당위원장의 표정은 험악했어요. 유나 동무, 어제 리설주 여사의 특강에서 한 질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제 질문이 반동적 사상으로 간주되어 엄중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당위원장은 계속해서 저를 질책했어요. 동무의 그런 생각은 우리 당과 수령님에 대한 모독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과의 연결고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제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누가 저의 말을 엿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학교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동료 학생들은 저를 피했어요. 한때 친했던 친구들조차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체제의 실상과 모순에 대해 더욱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혼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말 이게 최선의 삶인가?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고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변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대화, 거리의 풍경,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외국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세상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렇게 조금씩 저의 세계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하면서 실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 우리가 믿어온 체제,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죠. 그리고 제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애인 동주가 휴가를 나와 만났는데요. 평양 시내의 한적한 공원에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멀리서 동주를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동주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거든요. 동주의 손이 다 부르트고 동상이 걸린 게 보였어요. 한때는 섬세하고 부드러웠던 그의 손이 이제는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군복은 헐렁해 보였고 그의 모습에서 피로가 물씬 풍겼죠. 동주야,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주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묻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주는 군대의 실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충격이었죠. 웬만히 아픈 게 아니면 절대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고열로 쓰러진 동료가 있었어. 동주가 말했어요. 하지만 군의관은 그저 꾀병이라며 돌려보냈지. 결국 그 친구는 폐렴으로 사망했어. 동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음속으로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 해야 했죠. 동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겨울에도 제대로 된 장갑 하나 없이 훈련받는 모습,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병사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물었죠. 동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다들 이렇게 살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해. 말했다간 큰일 나니까.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도 불합리한 상황에 항의할 수도 없는 현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동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매일 누군가가 쓰러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래. 하지만 상관들은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이라는 걸요.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동주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 라고 물었죠. 동주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했죠. 누군가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유나야, 동주가 조용히 불렀어요. 넌 어떻게 지내? 학교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동주에게 말해야 할까? 그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여정의 사치품, 리설주 특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 제가 겪은 감시와 고립,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동주는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교차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유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동주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동주야.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희생, 동주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하기 힘들어졌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대신 제 머릿속은 온통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찼어요. 때로는 수업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믿는 것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제 생각을 털어놓을 수 없었죠. 한편으로는 동주가 걱정됐어요. 군대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을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검열 때문에 조심해야 했어요. 결국 아무 내용 없는 형식적인 편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죠.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집에서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한 책을 발견했어요. 그건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책이었죠. 호기심에 그 책을 펼쳤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책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진짜 세상의 모습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 책 속에서 묘사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손전등으로 책을 읽었어요. 그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누군가 발견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설렘도 컸어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순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의문스럽게 느껴졌죠. 우리가 배워온 역사, 우리가 믿어온 이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걸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더욱 고립감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작은 불씨 같은 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같은 거였죠.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었음을 깨달은 저는 이 실상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심을 하던 날 밤, 제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죠.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목숨을 건 탈북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먼저 군대의 열악한 실상을 담은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주에게 몰래 연락해 군대 내부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 동주는 망설였죠. 유나야, 그건 너무 위험해. 들키면 우리 모두 큰일 나. 하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동의해 주었어요. 며칠 후 동주가 보내준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펼쳤어요.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마른 병사들, 녹슨 총기들, 무너져가는 막사. 그 모습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 믿기 힘들었어요. 다음으로는 일반 주민들의 생활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시장을 다니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배급소 앞에서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사람들,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노인들.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증거를 모으는 동안 매 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행동을 의심하지는 않을까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보위부 요원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입술은 일자로 다물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치셨죠. 유나야, 그게 무슨 불경한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내가 어떻게 널 키웠길래 이런 배은망덕한 생각을 하는 거냐?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조국을 버릴 수 있느냐? 난 평생을 이 나라에 바쳤다. 내 할아버지도 그 윗대로도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어. 아버지의 눈에는 애국심과 자부심, 그리고 동시에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좌천당하고 버림받은 후에도 여전히 나라를 믿고 싶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제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귀를 막으시던 아버지도 조금씩 제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셨죠. 특히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동주가 찍어준 군대 내부 사진들을 보시고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죠.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을 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냐? 그 순간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본 적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상처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유나야, 탈북은 너무 위험해. 우린 죽을 수도 있어. 내 앞날이 창창한데 내가 어떻게 널 그런 위험 속에 빠뜨릴 수 있겠니? 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죽든 탈북하다 죽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린 떠나야 해.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봤어요.
그동안의 혼란과 고뇌가 결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들 거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앉아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죠.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니?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국경을 넘기 위한 경로를 찾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으고 모든 과정이 목숨을 건 도박 같았습니다. 매 순간 들킬까봐 두려웠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드디어 탈북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어릴 적부터 자랐던 이 공간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순 없었어요.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으며 국경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여러 번 검문소를 지나야 했죠. 매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큰 의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조국을 떠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미 돌이킬 순 없었으니까요. 강을 건너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물에 몸이 떨렸고 언제 총소리가 들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계속 전진했어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계속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나 중국 공안에 붙잡힐까봐 항상 조심해야 했죠.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돈도 없고 때로는 한국으로 가는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 발을 놓은 순간 아버지와 저는 부둥켜 울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를 조사했어요. 왜 탈북을 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을 내밀며 대답했어요. 거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노예들과 욕심 많은 지도자가 있는 지옥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은 탓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수능을 볼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를 만끽하며 평범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평온한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언론 정보학을 배우고 북한의 실상을 전하고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을 그 비극에서 구하는 것에 일조하는 그런 기자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고위 간부의 딸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중국으로 유학까지 갔다가 큰 충격을 받고 홀로 탈북한 리 영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쁜 외모에 공부에 재능까지 있던 영주 씨는 원래 북한의 외교관이 되어 김정은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큰 꿈을 품고 간 중국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북한의 불합리함으로 억울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 영주 씨는 큰 충격을 받아 결국 어린 나이에 홀로 탈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영주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이야기를 통해 대체 영주 씨의 친구는 왜 죽게 되었는지, 중국에서 영주 씨가 겪은 충격적인 일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영주예요. 얼마 전 뉴스에서 김정은이 유학생들을 다 북한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들이 어떤 짓을 당할지가 보여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유학 시절 목격했던 끔찍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살면서 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심하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북한에서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을 했답니다. 그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22살 학생이었는데요. 나름 꽤 특별하게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았거든요. 그야말로 북한판 공주였죠.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은 기본이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았어요. 아빠 덕분에 늘 특권을 누리며 자랐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 주변은 모두 이 정도는 산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불평등에 대한 의문 따위는 눈꼽만치도 없었죠. 내가 그 체제의 수혜자였으니까요. 저는 학교도 어지간히 머리가 좋거나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아예 쳐다도 못 볼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의 돈 많은 국회의원 집에서 태어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대원외고를 졸업해 서울대학교를 가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안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익히며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 생겼죠. 하루빨리 졸업해서 멋진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외교관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저에게 중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부모님도 적극 찬성하셨죠. 우리 딸,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잘 배우고 와야 해. 다녀오면 지도자님의 총애를 더 받을 수가 있을 거야. 당을 빛내거라. 당연히 절 응원하셨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게 앞으로 자신이 출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저는 정부에서 주는 이런 특혜를 모른 척할 순 없었어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증거라 생각했거든요. 자부심이 생겼어요. 제가 가는 이 길이 옳다고 자랑스러운 북한 엘리트가 될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물론 떠나기 전 인민대학습당에서의 3개월간 사상교육은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며 견뎠어요. 그곳에서 우린 외부의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받는 거라고들 했죠. 교육을 마치고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활기 넘치는 대도시의 풍경은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눈부셨죠. 불안감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어요. 이 넓은 세상을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설레고 감사했거든요. 저는 같이 유학 온 친구 수연이와 기숙사 룸메이트가 됐어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의 꿈, 고민, 가족 이야기까지 한마디로 단짝이 된 거죠. 서로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렇기보다는 서로를 응원해주고 진정으로 위해주기로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에서 참으로 잘 맞았고 덕분에 저희는 더더욱 빠르게 가까워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컴퓨터를 하다 호기심에 북한에 대해 검색하게 됐어요. 그동안 봉쇄된 궁금증이 폭발한 거죠.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과 설레는 마음으로 검색을 해보았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말이 돼 싶더라고요. 독재자, 인권 탄압, 세습 같은 단어들이 적나라하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 20년 이상을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만 받아온 제게 그건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육받은 북한, 그리고 제가 믿어온 자랑스러운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날조된 선전이야. 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게 진실이라는 걸. 이후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떨리는 손으로 남한에 대해서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걸 알게 되었죠. 말과 행동의 자유가 있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더라고요.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큰 충격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분노가, 한편으론 배신감 같은 게 교차했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체제, 수령님,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당장이라도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러다간 오히려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혼란과 회의감이 소용돌이쳤죠.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아픔이 밀려왔죠. 그렇게 중국 유학 생활을 이어가면서 저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제가 이제껏 살아왔던 세상보다 훨씬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이 있었으며 만난 친구들은 모두들 솔직하고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엘리트였던 저도 그 안에서는 완전히 무지하더라고요. 아는 게 너무 없어 입을 떼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였죠. 그동안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점점 깨달아갔어요. 또 수업을 들으러 다니다 보면 한국 유학생들과도 자주 마주치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는데 점점 그들의 모습에 눈길이 갔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은 너무나 자유분방해 보였어요. 캠퍼스를 활보하는 모습, 친구들과 떠들며 웃는 모습,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그들의 삶은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어요. 제가 알던 북한 학생들과도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나만의 이미지와도 너무나도 달랐죠. 그들의 옷차림도 인상적이었어요. 개성 넘치는 패션, 밝고 생기 있는 얼굴, 그야말로 젊음이 폴폴 묻어났죠. 가끔 캠퍼스에서 마주치면 눈도 마주치고 미소도 지어주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친해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또
어찌 보면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라는 무력감과 자괴감도 들고는 했어요. 그들이 다가와 말을 걸 때면 저는 북한에서 배운 대로 그저 흘겨보며 자리를 피했어요. 남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건 위험하니까 절대 말도 섞지 말라고, 아니면 외국어로 대답을 하라고 사상교육 때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밝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고는 했죠. 중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남한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상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저에겐 그게 꿈 같은 단어였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젓고는 했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북한에서는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혼란스럽던 어느 날, 수업 중에 저와 수연이는 남한 친구들과 조별과제를 하게 됐어요. 아니, 어쩌다가 하필 남한 애들이랑 같은 조가 됐을까요? 운명의 장난 같았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함께 과제를 해도 괜찮은 건가?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끔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 즐겁기도 한제 모습에 이질감이 느껴질 때도 많았죠. 한편으로 제 수연이는 오히려 저와 다르게 남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모습이었어요. 수업 때도 학식당에서도 늘 함께였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수연이에게 충고했어요. 수연아,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이러다 내가 걸리면 위험할 수도 있어. 너도 알잖아. 걱정되는 마음에 다그치긴 했지만 친구의 대답은 늘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였죠. 조마조마한 맘을 진정시킬 길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룸메이트와 남한 친구들은 더 친밀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죠. 어느 날은 둘이 늦은 밤까지 캠퍼스에서 산책하는 모습도 봤어요.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닐 거예요. 내가 잘못 봤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이후로 잠은 더더욱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곤 했죠. 머릿속은 만약에로 가득 찼어요. 만약 수연이가 저러는 걸 걸리면 어떻게 하지? 크게 벌을 받으려나? 이런 날들이 며칠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죠. 아침 일찍 룸메이트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결연해 보였어요. 저도 직감적으로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죠. 영주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룸메이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한 학생과 사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랑? 남한 사람이랑? 너 미쳤어? 평생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발 영주야, 이해해줘. 우린 진심으로 사랑해. 넌 내 유일한 친구잖아. 부탁이야. 이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룸메이트는 오열하며 애원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구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남한 사람과의 연애라니. 다른 외국인과의 연애도 아니고 나만이라뇨. 하지만 수연이의 울먹이는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내가 그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죠. 알겠어. 입 다물고 있을게. 그 대신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지?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늘 조심해. 내가 널 항상 도와줄 순 없어. 명심해. 수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는 듯 끄덕였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저 역시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날들의 시작이 되었거든요. 불안감에 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동시에 룸메이트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한다는 남한 친구와 붙어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졌어요.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죠. 물론 한편으로는 수연이가 들려주는 나만의 이야기들이 흥미롭기도 했어요. 남한은 제가 상상한 곳과 정말 다르더라고요.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웃으며 전해주는 수연이의 표정을 볼 때마다 걱정 또한 더더욱 커져갔어요. 그렇게 중국 유학 중 저희 학년이 북한에 가야 하는 때가 돌아왔어요. 유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북에 들어와 사상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북한에 돌아온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다시 시작된 사상교육은 너무나 위선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교육을 받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교육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어버린 지금 어떻게 예전처럼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특히 남한에 대한 부분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겪은 남한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북한에 돌아온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괴로웠어요. 밖에서 겪은 경험들과 배우는 내용 사이에 괴리감이 점점 커졌죠. 하지만 티를 낼 순 없었어요. 혹여 의심받기라도 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충성스런 당원처럼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북한의 체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크게 느껴버린 지금 제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죠. 그러다 드디어 공개 비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죠. 유학생들을 겁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공개 비판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상 교육에 반하는 행동을 한 몇몇을 골라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모든 학생들 앞에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반성문도 읽고 유학생 신분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연이가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저기에 서게 된 걸까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더라고요.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 들켜서 고발당한 거겠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절대 내색할 순 없었어요. 뭐라도 실수했다간 절 비롯한 주변 사람들까지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애꿎은 사람들이 혼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큰 벌까지는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단순한 겁을 주는 자리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개 비판이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있었는데 수연이만 사라졌거든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수연이는 자신들과 다르게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유학생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지만 수연이만큼은 처벌 수위가 달랐던 거죠. 너무 무서워서 제 자신도 의심하게 됐어요. 내가 모르는 잘못을 또 저지른 걸까? 그러다 며칠 뒤 저는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수연이가 방국가 행위로 사형을 당했대요. 남한 사람과의 관계를 시인하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눈앞이 깜깜해졌죠. 저는 밤새 울면서 자책했어요. 내가 제때 제지했어야 했는데,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 애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 죄책감은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어요. 수연이의 죽음 이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는 세상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남한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겠지만 수연이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 수연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죽음까지 맞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안 그래도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이 체제의 분노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여기선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탈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겪은 자유로움과 룸메이트의 희생이 자꾸 떠올랐죠. 이곳에 더 있다간 저 역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쉽게 결심할 순 없었어요. 무서웠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가족들 생각도 났어요. 내가 탈북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살짝 떠봤죠. 우리 가족이 모두 남한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부모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어요.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호통치셨죠. 그 이후의 말씀은 더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수연이처럼 사랑 같은 거 하면서 집안에 먹칠을 하지 말라느니 그 애가 몸을 얼마나 막 굴려댔으면 그런 괴뢰와 눈이 맞을 수 있냐면서 더럽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너무나도 분노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서도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고 말이에요.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체제에 살아갈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며칠을 고민에 빠져 지냈어요. 이러다간 평생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엔 탈북해서 죽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도망칠 결심을 했어요. 방법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간절함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별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에게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절대 잊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런 지방과 이런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부모님 베개맡에 놓아두고 저는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후회는 없었죠.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게 기뻤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옳은 길이라는 걸 믿었으니까요. 두렵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옷깃을 여미고 밤길을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북한을 탈출할 궁리를 하고 있었죠. 안전한 브로커를 찾는 게 급선무였어요. 다행히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서 수소문 끝에 브로커에게 연락할 수 있었죠.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탈북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수연이의 죽음 이후로 경계가 조금 더 삼엄해졌거든요. 우학생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을 확실히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기는 한가 봐요. 하지만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어요. 만약 잡히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총살 당하는 건 아닐까? 숨이 막혀왔지만 물러설 순 없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렸지만 지금은 오로지 제 생존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이 깊은 밤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브로커를 만나 무사히 두만강까지 갈 수 있었어요. 강 건너편이 중국 국경이었죠. 경비병들의 불빛을 피해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너무 차가워서 숨이 턱 막혔지만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죠. 온몸에 힘을 다해 마지막 희망을 향해 나아갔어요. 건너편 강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가족을 떠나왔다는 죄책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한데 뒤섞여 복받쳐 올랐죠.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강제 송환당할 테니 숨어 지내야 했죠. 브로커의 도움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 마을에서 숨어 살기 시작했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다고 믿었어요. 브로커는 제가 한국에 가길 원한다는 걸 알고 라오스 루트를 제안했어요. 다른 길은 더 위험하다며 설득했죠. 하지만 그 길이 정말 험난할 거라는 걸 깨달은 건 정글 한복판에서였죠. 음식도 물도 없이 걷기만 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도 여러 번 했어요. 말라리아 모기가 들끓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자유에 대한 희망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죠. 때론 지쳐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병이 났는데도 약이 없어서 신음하다 숨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가 이토록 힘든 길을 택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죠. 산 넘고 물 건너 겨우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온몸에 해방감이 몰려왔어요. 이제야 진짜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직 긴장을 놓을 순 없었어요. 난민 신청을 해야 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죠. 비행기 의자에 앉아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죠. 내가 정말 해냈구나. 살아남았구나.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한참을 울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죠. 지금쯤 내가 사라진 걸 알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 길이 맞기는 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자책감이 몰려왔지만 이내 지웠어요.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이제 앞만 보고 달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결국 오열이 터져나왔어요. 한국 공기를 마시는 순간 들었던 감정은 정말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유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희망. 가슴 벅찬 행복이 밀려오면서 저 홀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던 국정원 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저는 조사실로 향했어요. 탈북민 신원 확인 절차였죠. 밤새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요.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하나원에 입소해 2달간 한국 사회에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엔 시설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지만 교육 내용은 정말 유익했어요.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체제, 다양한 복지 제도 등을 배웠죠. 특히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삶에 감탄했어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당당해졌어요. 이제 저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니까요. 하나원 수료식 날,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물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별이 영원하지 않으리라 믿었죠.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착금을 받아 서울 변두리의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평양에서 누리던 삶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치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생존이었죠. 그날 밤, 저는 꿈에서 수연이를 만났어요. 밝게 웃으면서 절 축하해주더라고요.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죠.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정착해 나갔어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모았죠. 식당, 편의점, 카페, 공장,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처음엔 서투르고 힘들었지만 적응해 나갔죠.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면함,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자존감까지요. 일하는 와중에도 저는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고향에서의 꿈을 잊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놓지 않았던 저는 대학교에도 합격했어요. 언젠가 통일을 이뤄내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거든요.
대학에 입학하니 저희 가치관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다양한 생각을 접하게 됐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소통하는 법도 배웠고요.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보내며 지난날의 아픔을 서서히 지워나갔어요. 저는 북한 인권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알리는 강연도 했죠.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 가져주는 모습에 뿌듯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겠죠. 4년간의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했어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은 알 기업의 해외 영업 부서였죠.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어학 실력과 문화적 간극을 메우는데 제 경험이 큰 힘이 됐죠. 친구들과 소개팅으로 만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어요.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멋진 가정을 일군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작은 아이를 낳고 보니 세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내 아이만큼은 자유롭고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는데요. 남편과 아이와 함께한 첫 해외여행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 원하던 자유와 행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힘들었던 그 시간을 견뎌내길 정말 잘했다고. 이제 저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가끔 트라우마로 힘들 때도 있지만 주저앉지 않아요. 전국의 탈북민 동생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죠.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남과 북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거. 제 인생의 목표예요. 지금도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고 있죠. 제 목소리가 전쟁의 포성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노력할 거예요.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빛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제 인생이죠. 포기하지 않아서, 희망을 놓지 않아서 할 수 있었어요.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 그게 바로 제가 북한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때론 험난할지라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모두의 자유와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공식석상 연설문에서 남조선 단어를 쓴 것이 꽤나 화제였는데요. 2년 전 탈북한 북한의 최고위급당 간부의 이야기를 통해 왜 이런 연설문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북한에서 탈북한 리정철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초급 당비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 김정은의 총애를 받던 고위 간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왜 그런 위치에서 탈북을 결심했는지 의아해하실 겁니다. 김정은에 대한 실망, 체제에 대한 환멸, 그리고 극도의 절망감이 저를 탈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어리고 제가 오픈되는 게 꺼려져서 그간 제 이야기를 어디다가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뉴스에서 주민들에게 쓰지 말라고 했던 한국식 표현을 쓴 김정은에 대한 보도를 보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생꼴이라는 생각이 들어 왜 저런 표현을 쓰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정말 단계별로 차근차근 승진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처음 초급 당비서가 되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저는 겨우 28살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에 품고 자랐고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는 당에 입당하는 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초급 당비서로 일하면서 저는 온 힘을 다해 당과 장군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주민들에게 당의 위대함을 설파했죠. 제 열정과 헌신을 눈여겨보신 윗분들 덕분에 저는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저는 당과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장군님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고 주민들 앞에서 장군님의 위대함을 열변을 토하며 설명하기도 했죠. 그때 저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이고 우리 인민이 제일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러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일원이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드디어 제가 장군님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게 된 거죠. 처음 몇 년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장군님을 가까이서 뵙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의문이 든 건 평소와 다름없는 간부회의 자리였습니다. 장군님께서 무심코 하신 말씀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박이라니요? 그건 분명 남조선에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간부들도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군님은 본인이 그런 말을 썼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보고 왜 그렇게 정신이 나가서 있냐며 회의에 집중하라고 호통을 쳤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장군님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장군님께서 가끔 쓰시는 남조선 말투, 서방 세계의 물건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우연히 장군님과 비서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오늘 저녁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오늘도 라면이 좋겠네. 신라면 하나, 계란은 풀지 말고 그냥 넣고, 짜파게티는 3개, 파김치랑 같이. 신라면은 들어봤는데, 짜파게티는 뭐지 싶어 갸우뚱거리다. 화장실 앞에서 만난 장군님의 비서에게 따로 물어보니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남조선 즉석국수라며 그냥 못 들은 걸로 칠하고 후다닥 사라지는 비서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북한에서 생산된 라면이라고 해도 비싸서 부유층 아니면 먹어본 적이 없는 비싼 음식인데 장군님께서 남조선 라면을 즐겨 드신다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심란함은 어디다가 표출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당 간부로서 얼마 후 중앙당 회의에 참석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제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였죠. 특히 옥수수국수 생산량을 늘려 인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동지들, 우리 인민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요. 옥수수국수 생산량을 늘려 모든 인민이 최소 하루 한 끼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야 하오. 김정은 장군님의 말씀에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얼마 전 우연히 들은 남조선 라면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괴로웠어요. 인민들에게 옥수수국수를 먹이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날 비서의 곤란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리정철 동지, 당신 생각은 어떻소? 갑자기 제 이름이 불리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 장군님께서 제 의견을 물으신 겁니다. 네, 장군님. 저는 옥수수국수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혁명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인민들에게도 맛 좋은 남조선 라면을 먹일 순 없을까요? 장군님이 드시는 걸 인민들에게도 주세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죠. 저의 비겁함과 소심함, 용기 없음의 마음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최고위 간부 중 한 명이 일어나 발표했습니다. 동지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중요한 사안들을 기념하여 장군님께서 우리 모두를 관저로 초대하셨습니다. 식사를 대접하시며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저녁이 되어 우리는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호화로운 장식들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 인민들의 고단한 삶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찾아 복도를 걸어가던 중 우연히 경호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야, 오늘도 장군님께서 식사 후에 신라면을 드신단다. 그래? 그게 그리 맛이 좋나? 맛보지 못하고 냄새만 맡으니 아주 딱 죽겠구만. 남조선 라면은 어디서 구해오는 건가? 죽기 전에 한번 맛이나 보면 좋겠네. 그래도 조리장보다야 우리 신세가 낫네. 조리장은 그거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참는가? 내가 아주 존경에 마지 않잖아. 하아, 얼마나 먹었으면 이렇게들 대놓고 이야기할까? 하고 씁쓸하게 돌아서려는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꽂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남조선 라면에 푹 빠진 이유가 있다 하시더라고. 요즘 장군님께서 남조선 먹방 영상을 자주 보신대. 어제는 밤새도록 보셨다더라. 그 사람들이 남조선 라면을 그렇게 먹는다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우리는 늘 남조선을 비난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척하라고 가르쳐왔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지도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른 간부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은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장군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의 입술에서 가끔 새어나오는 대박, 쩐다 같은 남조선 말투만이 귀에 들어왔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장군님이 신라면을 드시는 모습, 먹방 영상을 보시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그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인민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확신에 차서 일할 수 없게 되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이런 의심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제 지위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의심과 고민을 마음속에 꽁꽁 숨긴 채 겉으로는 변함없는 충직한 간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내부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중앙당 정책결정회의장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무거웠는데요. 남한 문화 유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최고위 간부 중 한 명이 일어나 강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를 본 자들은 모조리 처형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라도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최소 10년 이상의 중노동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었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간부들이 동의하는 눈치였어요. 심지어 몇몇은 열렬히 박수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해. 단지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하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이미 큰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마을에서였어요. 15살 남짓한 소녀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아이의 죄목은 단 하나, 나만 드라마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소녀는 울부짖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땅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요원들은 차갑게 대답했죠. 법은 법이다. 동무에 따른 중노동 교화소로 보내질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과 비슷한 나이의 그 소녀가 10년 동안 중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옆에 실무자에게 보위부 요원이 더 잔인한 말을 내뱉더군요. 김동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공개 처형 명단에 이 아이의 오빠를 추가하시오. 상관이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를 함께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소. 본보기로 삼아야 하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는데 제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소녀의 울부짖는 소리, 어머니의 애원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문득 김정은 장군님이 남조선 먹방을 보며 신라면을 드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현실인가요? 다음 날, 출근길에 그 소녀의 집 방향으로 틀어가 보았습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 모습은 하루 만에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죠. 저를 알아보고 뛰어나오시더군요. 선생님, 제발.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애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그저 미안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토요일 공개 처형 명단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이름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권력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주 토요일, 저는 공개 처형 현장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소녀의 오빠를 포함한 여러 명이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들의 죄목은 모두 반동문화 유포였습니다. 처형이 집행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총성과 함께 들리는 숨죽인 울음소리는 제 귀를 피해갈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소녀와 오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이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며 묻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나요?
당신도 알고 계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동지, 우리의 정책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드라마를 본 것뿐인데, 상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리 동지,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쟁 중이네. 제국주의자들의 문화 침략에 맞서 싸우는 전쟁 말일세. 한치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남조선 문화를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내부에서는 더 강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으니까요. 강한 단속을 의논하면 의논할수록 제 마음속 균열은 조금씩 더 커져갔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한 간부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죠. 우리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우리 인민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과연 있는 걸까? 정말 이게 다 제국주의자들의 탓일까?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가슴앓이를 해야 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2살 난 아들과 9살 난 딸, 그들의 순진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그 소녀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체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회의에서 결정된 잔인한 정책, 그 소녀와 오빠의 이야기, 그리고 김정은 장군님의 이중적인 모습까지. 말을 마치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야 해. 탈북을 결심한 후 저는 제 지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 간부로서 공식적인 해외 방문 기회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기로 했죠. 동시에 가족의 안전한 탈출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아이들은 다른 경로로 탈출해야 해요. 제 말에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요? 난 공식 방문을 통해 나갈 거야. 우리 모두 함께 가다 잡히면 끝이야. 이게 최선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은밀히 접촉한 중국 내한인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껴안았어요. 꼭 다시 만나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야. 조금만 참아. 우리 곧 자유의 땅에서 다시 만날 거야. 가족을 보낸 후 저는 제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한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죠.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저는 신중히 움직였습니다. 수행원들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한국 대사관 관계자와 접촉했어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가족은 이미 탈출했습니다. 제 간절한 요청에 대사관 관계자는 깊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제 망명을 돕기로 결정했고 저는 극비리의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숨어 지내는 동안 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가족들은 무사히 탈출했을까? 나는 과연 부인과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정말 탈출에 성공했구나라는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6개월 동안 저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가족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문화, 생활 방식 모두가 달랐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어요. 얼마 전 TV에서 북한의 남한 언어 사용 단속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아직도 변함이 없는 북한의 실상, 특히 고위층의 이중적인 삶에 대해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제 신분이 노출되면 북한의 남은 친지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의 안전도 걱정됐습니다. 긴 고민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익명성을 유지한 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 한 명과 접촉했어요.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은 절대 노출되어선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그리고 세상이 북한의 진실을 알게 되길 바라면서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밤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북한 인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한의 문화가 북한 내부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건 이미 익숙하지만 이렇게 김정은마저 남한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된 오늘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에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